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유의성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여기 사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주목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주 쓸만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쓸만한 정도가 이 정도다 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 기준을 어떤 논문이든 어떠한 통계 자료든 그것을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P 값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P-밸류를 보시고 유의성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삼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P-밸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5.1%의 P값, 그러니까 0.051과 0.049 사이에서는 0.002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0.002 정도의 차이가 P값이 굉장히 엇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각하고 어떤 것을 채택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연구자의 레포팅 결과가 우리가 신뢰 수준 95%인지 아니면 신뢰 수준 90%인지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도 유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할 때 어떤 검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P값이 어떻게 되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귀 분석 결과에서 봤을 때 각각의 값에는 그 안에 이러한 유의 수준 그리고 그 안에서 오차가 발생이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기수값 안에 이러한 결과값 외에도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뭘 결정하고 뭘 결정하는 계수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아까 이거는 귀무가설에서의 그 기울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베타가 제로이란 귀무가설은 베타가 제로라는 것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x가 y를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95% 신뢰 주간 b라는 그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 안에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t 값의 계산이 바로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회귀 분석에서 늘 결정계수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는 coefficient of determinant, 뭘 determination 하는 건가. 이제 통상적으로 R 스퀘어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R 스퀘어 결정계수 그러면 조정된 결정계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결정계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추론 통계학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추리 통계학, 추론 통계학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 부분이 얼만큼 적합한가, 자료에 대비해서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늘 0에서 1값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독립변원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하고 결정계수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계수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 지금 이 회귀 분석이 굉장히 설명력이 낮고 유용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이 회귀 분석은 굉장히 잘 예측을 했고 잘 분석을 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가져다 써도 된다. 결정하는 결정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귀 직선에서 뭔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값들이 그렇게 놓여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실제 값들을 얼마나 예측 값들이 잘 이 추세선을 추정하는 건데 추세선을 잘 추정했다는 거 뭐냐면 이 오차 발생되는 실제 값하고 지금 추세선에서 말하는 이 지금 추정 값이 이 두 개의 관측에 대한 차가 바로 레지듀얼이라는 오차인데 이 오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하는 추세선이 가장 잘 우리가 회귀 분석을 잘 모형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밀도가 이렇게 촘촘한 거와 밀도가 이렇게 느슨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오차가 작은 거 그리고 오차가 큰 거 이 두 개의 그래프만 봐도 밀도가 촘촘한 거하고 밀도가 느슨한 거 어떤 게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 더 결정계수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훨씬 더 추세선의 저 점들을 잘 피팅하겠죠. 예측값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결정계수는 이 밀도가 촘촘한 게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적을수록 결정계수는 굉장히 높다. 1에 가깝다. 그리고 이렇게 오차가 커도 밀도가 느슨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생각나시나요? 많이 앉아있을수록 뇌측 두엽의 그 두께가 계속 얇아져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 밀도가 느슨했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계수값을 사용하면 우리가 결정계수가 아직 추정 안 해봤어도 굉장히 결정계수값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결정계수 값은 0에서 1 사이를 가진다고 하는데 그 0에서 1 사이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결정계수는 첫 번째 상관계수를 제곱, 두 개의 변수만 있을 때는 상관계수를 제곱해도 결정계수가 나옵니다. 상관계수의 제곱치가 결정계수로 우리가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SST분의 SSR이라고 하는데 총 변동값분의 거기 안에서 우리가 회기직선에서 변동하는 거. 우리가 중간에 있는 잔차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그 변동값분의 그 회기분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잔차들 값을 본다면 그것을 다 같이 설명한다면 1이 될 때고 그 레지듀얼 값을 한 80%만 설명한다면 우리가 R스퀘어 값이 0.8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값에서 우리가 여기서 평균값을 뺀 것의 제곱이 우리가 총 변동이라면 그 총 변동에서 내가 추정하려는 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 내가 추정하려는 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실제 값에서 변동값, 여기서는 추정하려는 것 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엑스트라 레지듀얼의 변동값,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SST, SSR, SSE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SST, SSR, SSE를 우리가 결정계수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SST 총 변동분의 SSR, 이 안에서 회기직선이 말하는 이 변동값, 이것을 말해주고 있으면 SST분의 SSR이 바로 SSR을 그냥 둔다면 SST-SSE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1-SST분의 SSE 해서 결정계수는 1- 잔차항에 대한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계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T 검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 결정계수 할 때 전체 1에 가까우면 우리가 잘 설명한 것이고 그 0으로 갈수록 덜 설명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회기괴수, 회기직선에 있는 아까 연봉에 미치는 영향들, 나이, 뭐 연한, 아니면 경력, 자격증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나하나가 베타 i의 0이에요. 그러면 베타가 i가 1부터 p까지 있을수록 한 5개 있었죠. 아까는 x 독립변수가 5개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 t에 대한 검정값은 n 마이너스 자유도가 여기 5개인 걸 빼고 거기서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전체 n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요 내가 갖고 있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자유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고려한 거, 이 값을 고려한 게 바로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냥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 레지듀얼이 설명하는 값이라면 조정된 R스퀘어에서는 지금 SST분의 SSE인데 이 n-p-1 지금 여기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나눠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엑셀 해놓은 걸로 돌아가서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안에 결정계수 0.96이 나왔죠. 그리고 아래는 조정된 결정계수 0.95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상관계수 아래에 있는 이 결정계수가 바로 회기직선을 피팅하는 설명력이에요. 그래서 96%의 설명력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된 결정계수는 어드저스트 R스퀘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독립변수가 2개였죠. 그래서 그 2개를 감안한 어드저스트 R스퀘어는 0.95다. 그래서 95%의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계수의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결정계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모형을 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계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이 변수가 들어가서 저 모형의 적합도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계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의미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 PPT로 돌아가서 이제 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결정계수 다음이 이제 다중공선성이라는 멀티코리니티인데요.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사실 회귀분석에서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다 배우시는 건데, 이제 회귀분석식을 만들 때 내가 어떤 것들을 X변수로 넣어야 될지, 그럼 어떤 것들은 빼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이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독립변수들끼리 X1의 영향인지 X2의 영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내는 그 문제들이 바로 여기 안에서는 멀티코리니언티, 바로 당중 공선성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정계수 R스퀘어 값을 이렇게 보시고, 아, R스퀘어 값이 높아서 이 회귀분석식은 굉장히 설명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해요. 아, R스퀘어가 높은, 우리가 설명력이 좋은 값을 구했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보시면 독립변수의 P밸류는 굉장히 커가지고 쓸모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나이하고 근무연수 두 개를 같이 넣어서 돌렸더니 근속 연수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는데 나이는 유의미하게 안 나왔죠. 근데 왠지 나이도 연봉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이하고 근무 연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서 하나의 효과를 뭉개버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0.8이 넘는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계수끼리는 한 모델에서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다중공선성이라는 겁니다. 다중공선성이 무엇인가가 중요한가 보다도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끼리 같이 쓰면 안 된다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팽창 요인이라는 그런 베리언스 인플레이션 팩터라는 걸 구해서 10보다 넘으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해결법으로는 상관계수가 높은 두 독립변수는 절대 같이 쓰면 안 되고 하나를 제거한다. 일부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변수를 변형시킨다. 변수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관측치, 그 관계가 높은 많고 다른 관측치를 가지고 이용한다. 또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의 상황을 봐서 상관관계에 대한 이유를 밝혀준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연봉, 나이, 근무 연수에서 나이와 근무 연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 연수가 높은 게 상관관계,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나이와 근무연수 두 가지에 대한 상관관계만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봤더니 어때요? 나이와 근무연수는 두 가지가 0.96이나 될 만큼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같이 넣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다중공선성.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이를 빼든 근무연수를 빼든 두 개가 한꺼번에 모델에 들어가는 건 모형에 사실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다중공선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연봉과 나이에 대해서만 회귀분석을 돌리시든지 아니면 연봉과 근무 연수에 대해서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이가 따로 이렇게 나이와 근무 연수를 같이 넣었을 때는 나이가 어땠어요? 유의미하지 않았죠. 그럼 나이만 넣어보겠습니다. 나이만 한번 회귀분석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안에서 Y의 입력 범위는 그대로 두시고 X축의 입력 범위를 지우신 다음에 나이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무 연수는 두 개의 상관관계가 높음으로 다중 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하나 근무 연수를 빼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통계량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나이에 대한 계수값이 나왔네요.
전체 우리가 결정계수는 어때요? 아까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R스퀘어 값이 높을수록 우리가 더 잘 모형을 만든 거랬죠. 레지듀얼 값이 더 잘 설명한 거니까요. 90%의 설명력을 가진 이제 모형이 나왔습니다. 조정된 개수 0.89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30% 이상만 여러분들이 모형을 잘 만들어내도 굉장히 잘 만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계수가 굉장히 낮은 데이터 값의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 모형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시면 지금 나이와 근무 연수 두 가지를 다 안 넣고 하나만 넣어봤어요. 1.69가 나왔어요. 나이가 한 살 올라갈 때마다 연봉에 미치는 영향 169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P밸류를 한번 볼게요. 다시. 지금 P밸류가 뭐라고 나왔어요? 2.58에 2의 마이너스 5승. 2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제가 0.0000 0이 4개가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숫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0.0이 5개 그리고 3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P밸류가 뭐보다 낮은지 봐야 된다. 유의수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뢰 수준 95% 유의수준 5%로 결정하시면 0.05보다 낮게 되죠. 그럼 0.05보다 낮으면 이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공선성 문제는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대부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 아까 VIP 분산 팽창 지수를 봐서 10보다 크면 그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그 P밸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양측 검정, 단측 검정에 가셔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하신 T 값이나 Z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P밸류가. 그래서 양측 검정하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2라고 했다고 하면 양측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이 대략 2.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귀무가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0.05가 양쪽으로 우리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우리가 양측 검정에서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6%가 나와서 유의하지 않은 검정 0.06이 나온 거죠. 그래서 0.05보다 커서 유의하지 않다고 되겠는데, 단측 검정 한쪽을 쪼개버리니까 3%가 나와서 0.03이 되면서 0.05보다 작으면서 유의한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회귀 분석은 양측 검정일까요? 단측 검정일까요? 회귀 분석은 양측 검정이겠죠. 우리가 0이다, 0이 아니다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놨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런 통계적인 유의성과 현실적인 중요성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시 농촌 간의 수험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도시 농촌 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그리고 유의미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농촌 특별 전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안에서 1점이라는 게 도시 농촌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평균점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걸 Z검정 통해서 P값을 구하면 이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유의미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1%가 이제 1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농촌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정책적인 정당성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모든 우리가 새로운 법안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정책 집행에는 이러한 우리 가설 검정에 꼭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 유의성 검증을 하는데 우연의 의미,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죠. 이게 랜덤하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성 검증할 때는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을 좀 더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자 모형, 아까 정책적인 입안 안에서 그 조세제도에 대한 우리가 세액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그걸 볼 때도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항상 상자 모형에서 랜덤하게 뽑아줬다라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극단적인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귀무가설을 어떻게 하면 기각하게 되겠죠. 양쪽으로 끝단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귀무가설을 리젝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 우연인가 이건 필연인가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의성 검증 자체가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고 한다면 유의성 검증이 필요 없겠죠. 전체 모집단을 다 우리가 샘플링 해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런데 10만 개의 납세 자료 중에 100건을 뽑았다. 그럼 이것은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죠. 10만 건의 납세 자료를 다 봤다. 그러면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 없죠. 이미 검증돼서 나온 결과니까.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그리고 컨비니언트 샘플, 제멋대로 추출한 편의 표본에서는 유의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랜덤 샘플링이라는 건 무작위로 뽑아야지 어떠한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내가 편하게 채집할 수 있는 집단만 가지고 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표본에 대해서 신뢰성, 대표성을 잃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의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모형을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 상자 모형,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블랙박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어떤 초능력자가 있었어요. 어떤 초능력자가 있었는데 내가 육의 눈이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어. 던질 때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육의 눈이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초능력자가 있다면 전체 우리가 기대하는 샘플 720회를 시행해서 육의 눈이 143회가 나왔어요. 그러면 720회 시행해서 육의 눈이 143회 나오면 원래 720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사위를 돌리면 6에 나올 확률은 12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20회가 아니라 143회가 나왔죠. 그러면 그 143회로 이 사람이 6의 눈이 나오게 할 초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이 실제로 초능력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그러한 힘을 발휘했는가 보게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잘 예측하는 사람도 틀릴 때도 있고 예측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전체에 비해서 몇 번을 틀렸나 전체에 비해서 몇 번을 맞았나를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항상 유의성 검증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시죠. 전체 대비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얼만큼 신뢰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이제 주장을 하실 텐데 이 내가 주장하려는 거, 내가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가져서 우리가 그 자료의 유의성 주장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회계 분석에서 여러분들 꼭 두셔야 할 세 가지 내용 이제 전체적으로 개수값을 구하시고 그 개수값 안에서 p-value를 구하셔서 그 개수값에 대한 유의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계수를 보셔서 그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보시고 그 모형과 개수값이 계속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혹시 그 안에 독립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높아서 다중 공손성이 발견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지수들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